한마디로 표현하면 한국하고는 좀 반대의 개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은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특히 한국은 그 전세를 활용하고 그리고 주로 아파트 투자, 그리고 갭 투자. 그냥 그게 단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 자본이익에 중점을 두는 투자이기 때문에 단기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저희가 부동산 원리를 설명할 때 현금 흐름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에서 대부분이 자본이익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현금 흐름의 개념이 별로 안 가지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 미국은 반대이기 때문에 자본 흐름, 그러니까 자본이익이 아니라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를 하거든요. 그게 전통적인 미국 부동산 투자인데, 물론 이제 미국에도 단기 투자인 경우도 있어요. 뭐 플리핑이라든지, 그리고 또 장기와 단기를 혼합한 BRRR이라는 투자 방식도 있긴 하나, 대부분의 부자들이 그 생각하는 거는 수동소득을 끊임없이 창출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수동소득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부자들은, 미국 부동산 부자들은 대부분이 세금 혜택, 그리고 부채를 잘 활용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한국하고는 좀 비교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자본이익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는 무조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원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비싸게 돼서 팔았다? 그럼 항상 생각하는 거 뭐냐면은 자산은 세금 내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팔면은. 그리고 그나마 있었던 그 수동소득도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유한적인 거죠. 부동산 투자 자체가. 근데 미국 자체는 이런 그 출구 전략 자체가 파는 전략이 아니라 재융자 전략으로 가거든요. 그것만 해도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미국이라는 그 나라에서는 세금과 부채를 활용하는, 즉 투자와 소비를 장려하는 제도가 활발하게, 그리고 장려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면은 재융자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40만 불짜리 집이 있는데 그게 이제 100만 불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한국에서는 대부분 팔자,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죠. 순자산이 60만 불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팔자가 아니라 일단은 40만 불짜리가 100만 불이 됐으니까 나의 순자산이 60만 불이 오른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또 현금 인출 재융자라 그래서 캐시아웃 리파이넌스라는 융자를 활용해요. 그러면 그 60만 불을 현금화 시키든지 아니면 50만 불을 현금화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B라는 또 다른 수동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동자산에 또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또 세금 혜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새로 우리가 그 50만 불이든 60만 불 순자산에서 얻은 현금 자산은 세금 면제예요. 팔아버리면은 양도소득세가 붙지만은 재융자를 활용해서 현금화했기 때문에 세금 면제가 되는 거고, 또 새로이 받은 현금 인출 재융자에서 모기지 이자 부분은 또 세금 공제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세금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그 자산을 지키는 원리예요. 그러면은 수동소득은 원래 내가 구입했던 A라는 자산에서도 수동소득은 계속 있잖아요. B라는 새로운 자산에서도 수동소득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동소득이 계속해서 이렇게 무한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둔 장기 투자, 즉 무한한 현금 흐름 창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 부동산 부자들은요, 세금을 오히려 중산층보다 더 적게 내거나 아예 안 내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미국의 세금 인센티브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채를 전문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제도가 그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은 그런 원리를 잘 활용하는데, 그거를 제가 ABCD 매트릭스라는 그 원리로 풀이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 원리는 4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A는 appreciation, 자산 가치 상승, B benefit, 세금 혜택, C는 cash flow, 현금 흐름, D는
부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이클로지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데요. 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자산을 증식할 것인가,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증식된 자산을 지킬 것인가, 요것만 알면은 사실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원리가 바로 이런 ABCD 매트릭스라는 원리를 알면서 부를 축적해 나가는 방법인데요. 미국 부동산 부자들의 그 투자 전략은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요. 근데 그것이 이게 이거였구나 하는 거를 매칭을 못하는 거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지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거의 많은 분들이 보셨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저자가 하는 얘기는 미국에서 부자가 되려면 수입, 지출, 자산, 부채 그리고 현금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부자가 되려면 부채와 세금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그 책에 써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도 얘기한 게 뭐냐면은 재무제표. 거기에서도 보면은 부자들은 이렇게 해서 자산을 증식시키고 증식된 자산은 세금 혜택을 통해서 지켜버리기 때문에 자산이 밖으로 안 나가고 안에서 계속해서 돌아서 부가 증식되고 지켜지는 원리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것을 제가 실질적으로 푸른 게 ABCD 매트릭스 원리예요. 그래서 그러한 전략이 한국하고는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실제 늘어나고 있고, 네. 뭐 2020년, 21년에는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그냥 레벨업돼서 네, 지금까지도 뭐 한국 주식은 잘 안 오르는데 미국 주식은 계속 뭐 정점을 통과하고 네. 뭐 이렇잖아요.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특히 미국의 시가총액 순으로 1위부터 뭐 10위까지의 이런 빅테크 기업들, 네. AI 서비스나 네. AI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네. 반도체를 네. 공급하는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또 보면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여론도 많이 생성됐었습니다. 네. 근데 또 최근 들어서는 또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네.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나고 있고 네. 아마도 김윤희 대표님이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역할을 크게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투자 방법, 접근 방법 자체가 더 전략적이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조금 지금 상황에서 어쩌면 날카로운 질문 네.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 당황하셔도 됩니다. 네. 약달러일 때 미국 부동산을 사서 네. 물론 미국에 산 그 부동산 가격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가 이제 정답이겠죠, 전략은. 네. 그러겠지만 네. 더군다나 약달러일 때 미국 부동산을 사서 네. 강달러일 때 또 미국 부동산을 정리하면 네. 좋은 접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멀티플 효과죠. 그렇죠. 가격이 상승한 폭도 있지만 환율의 변화가 또 같이 곱해지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어떤 뉘앙스를 가질 수 있겠는데 네. 그럼 지금 여전히 미국 달러화의 강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미국 부동산이다라고 네. 이야기할 수 있는지 네. 환율이라는 걸 고려하고 의사결정 내려야 되는 네. 게 아닌지 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 현재. 투자자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상황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환율에 대한 네. 달러 강세일 때 미국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해지 전략이 또 있어요. 네. 그러한 부분을 국제 투자자들은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네. 제가 이 책에서도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러 약세일 때 네. 미국의 집을 사고 달러 강세일 때 있던 집을 파는 경우에 그 수익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보통 미국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국제 투자자들은요. 미국에서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본 이익보다는 환율 변동에 의한 그 차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그 환율 변동으로 이 부동산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많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런 인플레이션이 있는 국가에서 없는 국가, 없는 곳에서 있는 국가를 잘 활용해서 또 그런 수익을 내는 국제 투자자들도 꽤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환율인데, 미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제 투자자들이 어떤 걸 생각을 하냐면은요. 물론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이 시장 자체는 미국에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은 팔아가지고 갖고 오는 게 이득이잖아요. 네. 예, 근데 만약에 구입을 한다 그러면 구입 비용이 더 많은 거잖아요.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실제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서 40만 불짜리 집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원화로 따지면 그게 5억 2천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는 그래 기다려 보지. 그러면 이제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고 뭐 그거 이제 나중에 문제긴 하지만은 그걸 해지하는 방법으로는 내가 5억 2천이라는 돈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1억만 가지고 나머지는 미국에서 대출을 받아요. 네. 외국인 융자를. 네. 네, 그러면은 그게 해지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달러로 일단은 융자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있다가 달러 약세일 때는 네. 갖고 있는 예. 그 융자 남은 금액을 그때 가서 갚아버릴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요. 예. 아니면 그때 가서 또 다른 네. 자산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해지 전략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거주 목적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그 한국 거주지만 자녀의 어떤 그 학업 문제라든지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미국에 좀 더 체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럴 때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대한민국의 기러기 아버지들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유학을 보내서 자녀를 생활비를 보내야 되잖아요. 예. 달러 강세기 때문에 여기서 보내는 금액이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수익을 예. 미국에서 받게 하면은 네. 또 그 부분이 상쇄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일 때는 한국에서 미국에 구입하는 게 이제 좀 비용이 많이 들죠. 나가지만 네. 또 역으로 따지면은 거기에 내가 투자 임대 부동산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임대 수익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내가 한국에서 가져온다고 치면은 네. 또 그 이익이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조절하면은 충분히 그 환율에 대한 변동에 대한 해지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상황과 무관하게 네. 강달러일 때는 강달러일 때의 어떤 그 부담을 해칭하는 수단이 있고 네. 또 약달러일 때는 또 약달러일 때의 접근 전략이 둘 다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전략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혹시 미국 부동산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뭐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뭐 이 책에서도 지역별로 어디가 핫하다 네. 이런 표현도 있고 네. 또 유형별로도 어떤 유형이 좀 핫하다 네.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그 관심 있으신 분은 직접 책을 사보시고요. 저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지역을 선정할 때 어떤 우리가 장착해야 될 투자 관점의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수익성이거든요. 네. 그리고 얼마만큼 내가 안정적으로 이 자산을 통해서 투자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부동산에서는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인구의 흐름을 파악하라. 네. 그거야말로 모든 것의 해답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구가 어디에서 빠지고 예. 그 빠진 인구가 어디로 유입되는가. 사실 우리가 그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인구가 실질적으로 빠지는 지역에서는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에서는 또 그만큼 유효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공급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수요가 늘어나는 쪽에서는 가치가 그만큼 상승하는 거고 그렇겠죠. 일단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인구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얘기하는 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주 쉬워요. 일단은 미국에는 유홀이라는 이삿짐 센터가 있는데 미국 50개 주 전체를 커버하는 네이션와이드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이삿짐을 쌌는데 어디에 정착을 했는가 그걸 네. 데이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나간 2, 3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은 역시 거대 도시, 일선 도시에서 사람들이 다 이사를 나와서 2선 도시로 가더라. 네. 근데 그 2선 도시가 다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은 미국 전역이 50개 주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있으면 다 썬벨트 남쪽 지역이더라. 교수님 뭐 우리가 쉽게 알잖아요. 예전에 서부 개척 시대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모든 인구의 흐름이 서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서쪽이 발전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확립된 시장으로 굳혀져 버렸고 고물가 지역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게 옛날 일이었단 말이에요. 예. 이제 인구에 대해 변화가 일어났다. 네. 예, 미국에. 네. 이제는 썬벨트다. 그러면 이제 그들의 종착지가 어디였냐? 좀 대도시인데 이런 옛날부터 확립된 시장을 구축한 대도시는 아니고 현재 어떤 자석 같은 시장 그리고 신규 주택의 활발한 시장이 요즘에 인구를 많이 끌어당기더라. 근데 거기가 애틀란타 조지아주 그리고 달라스 휴스턴 텍사스주 예, 그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하더라.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주를 많이 한 곳이 피닉스 그리고 마이애미 플로리다 예, 그리고 유일하게 썬벨트가 아닌 지역에 하나가 꼈어요. 거기가 워싱턴 DC 버지니아주로 이어지는 수도권 통합 지역이다. 네.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 그 통계는 인구 센서스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인구 센서스를 통해서 또 제가 분석한 게 뭐냐면은 자연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네. 그리고 국내 순 이주로 의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그리고 국제 순 이주로 의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을 또 분석을 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가장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그러니까는 투자 지역 선정 포인트는 가장 안정한 지역은 자연적인 인구 증가가 많은 곳이다 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연적인 인구 증가가 많다는 것은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많기 때문에 네.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 많다 이제 그런 의미고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 일자리 증가라는 거고 그리고 또 국내 순 이주로 의해서 인구가 유입되는 증가하는 지역은 미국 자체에서도 아까도 인구가 유출된 인구들이 어디로 유입되는가? 그럼 그들이 왜 그쪽으로 유입하는가? 일자리, 좀 더 살기 좋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물가 지역이다. 네. 예,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역으로 표현하면 저평가된 지역이다. 더 살기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제 순 이주로 의해서 인구가 유입된 지역은 자연적 인구 증가도 아니고 국내에서 인구가 많이 늘은 것도 아니고 국제 투자자들이 네. 이민을 오거나 또는 투자해가지고 잠시 머무는 정도로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경우거든요. 그럼 아까 얘기한 제가 한 대여섯 군데 지역 중에서 그거를 매칭을 시켜보면은 자연적 인구 증가가 많았던 곳이 아틀란타 조지아주 네. 그리고 달라스 휴스턴 텍사스주예요. 그리고 국내 순 이주가 많았던 지역 역시 똑같아요. 아틀란타 조지아주 달라스 휴스턴 텍사스주 예, 그리고 피닉스, 예. 아리조나주 이런 도시인데요. 여기서 그러면 마이애미 플로리다, 워싱턴 DC와 버지니아주로 이어지는 수도권 통합 지역은 빠져버렸는데 그거는 국제 순 이주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인구는 다 같이 늘었으나 마이애미 플로리다와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수도권 통합 지역은 국제 순 이주에 의한 거기 때문에 좀 더 리스크는 있다. 네. 그러면 이제 벌써 좁혀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부동산 시장에서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부동산의 가치가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인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한 곳을 찾아라. 그럼 어떻게 이런 유홀 데이터를 통해서 인구 센서스의 이러한 인구 증가율을 보고 판단을 하시라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제 저평가된 지역은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의미냐 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자연적인 인구 증가가 많은 곳. 국내 순이주가 많은 곳의 특징은 뭐냐면 네. 마그네 시장이라 그래요. 네. 우리가 자석 같은 시장이라 네. 그래서 인구가 유입되고 도시의 성장률이 평균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기 때문에 또 기업을 끌어당겨요. 기업이 들어오니까 또 인구를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서로 자석처럼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리가 자석 같은 시장이다. 그리고 저렴한 땅이 아직도 많아서 신규 주택을 좀 더 지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신규 허가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현재를 기준으로 받는 게 아니라 2, 3년 후에 지어질 거기 때문에 그때 인구가 유입되는 거를 벌써
짐작을 하고 허가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만 봐도 이거는 미래 지향적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지역에 지금 몰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미국 생각하면은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옛날부터 들어왔던 도시, 익숙한 도시, 뉴욕, 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이제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달라스, 휴스턴, 애틀란타 듣긴 들었는데 뭐 그다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도시였다라면 네. 예. 이제는 대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생각을 이 트렌드를 받아들여서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보스턴을 포함해서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확립대 시장이라 그래요. 네. 그거는 뭐냐면 이미 에스타블리시 돼가지고 모든 곳이 다 확립되어서 네. 그만큼 이제 투자 기회가 좀 더 적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이 내가 거주 목적이냐 아니면 투자 목적이냐를 엄밀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내가 거주 목적이면은 나의 개인적인 상황에서 그쪽에서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거기에서 뭐 직장이 그렇게 돼서 있었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의 목적이라면은 당연히 수익성이 좋은 곳, 미래 지향적인 곳.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제는 고물가 지역이 아니라 이러한 저물가 지역 자석 같은 시장에 당연히 투자 선정 포인트를 두셔야 되고 그리고 인구 유입이 많은 도시 중에서도 자연적 인구 증가 그리고 국내 순 이제 인구 증가가 활발한 곳을 선정하시면은 가장 안전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아마 미국 부동산의 투자에 직접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도 도움이 됐겠지만 이 시장을 읽어나가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어느 부동산 시장이든 시장을 읽어나가는 관점에서 그런 관전 포인트를 들여다보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네. 한국에서 집을 사시고 한국에서 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시든 한국에서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시든 네. 그런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개인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기로는 하나는 이거예요. 앞으로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것. 네. 그러니까 이미 가치가 올라온 지역보다는 네. 지금부터 가치가 앞으로 계속 꾸준히 올라갈 만한 지역. 네. 그런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투자 목적에서.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은 한국에서 집을 투자하거나 사시거나 네. 어느 나라에서 사시거나 투자하거나 같은 고려 요인이다라고 네. 생각이 돼요. 두 번째, 저도 2024년 경제전망서를 쓸 때 네. 한국 부동산 시장을 놓고 비대칭화가 전개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비대칭화라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이제 갈림길처럼 이렇게 네. 다시 접합되자 같이 움직인 게 아니라 따로따로 움직인다라는 표현을 저는 네. 했습니다. 채널 네. 안에서도 네.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히 인구라는 관점에서도 네.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하긴 하지만 네. 수도권 인구가 감소하지 않아요. 네. 비수도권 인구가 감소해요. 네. 그러니까 인구만 갖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요가 늘어나요. 네. 더군다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이 뭐예요? 신도시 건설입니다. 네. 신도시를 건설하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서울과 그 신도시를 이어요. 네. 바로 GTX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3월부터 수서 동탄 이 GTX가 열리고 또 네. 평택 지역까지 열리고. 네. 근데 그럼 지금은 가치가 상대적으로 주거 가치나 부동산 가치가 낮을진 모르지만 이 교통이 더 보급되는 과정에서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지금도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의 이동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인구의 증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구의 이동 때문에 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이 괴리가 일어난다라는 네. 것을 저도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 시장도 네.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또 자연 증감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네. 인구의 자연 증감, 네. 순 이동이 일어나는지, 네. 국제 순 이동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역을 구분해 놓고 투자 전략 관점에서는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접근할 것인지를 네. 판단하는데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상당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정말 감사합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에 지금 투자한다. 라는 그 투자 목적이 아니고도 이 부동산 시장을 조망하는 데 있어서 참조해야 될,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제시가 된 것 같아서 네. 여러분들이 고르게 이 시장을 읽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저의 평가입니다. 소감입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김효지 대표님의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4 미래의 불을 보는 새로운 시각, 서울 아파트보다 쉽고 안전한 미국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 제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 또 김효지 대표님의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링크 달아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 또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죠. 근데 나무가 흔들린다고 다 쓰러지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탄탄하게 자리하고 있는지 여부가 그것을 결정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특별히 준비한 이 리포트를 읽고 또 세미나를 시청할 수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목표하는 곳까지 길 잃지 않고 잘 찾아가실 수 있도록 나침판처럼 작용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관심 있게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로 해당 내용 남겨드리겠습니다.